유지는 친구들이 사악한 저주에 납치당하는 강한 청년으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역대 최강의 저주와 거래를 하게 되어 SS급 악마가 된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이 저주들을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기에 마법 아카데미에 입학해 이 괴물들과 싸운다. 이타도리 유지. 그는 현대 일본의 평범한 소년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다정하지만 고집세고 성격이 급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는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시점에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말기병과 싸우고 있다. 서금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뛰어난 운동 능력으로 유명하며 100m를 5.47초에 달렸다는 소문도 있다. 뛰어난 운동신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컬트 동아리의 일원으로 작은 창고에 숨어 영혼과 소통하는 의식을 행한다. 영혼과 그의 이유는 두 친구 사사키 세츠코와 이부치 다케시와 함께 즐거움을 느끼고 개인적인 이유로 매일 오후 5시 이후에는 자유롭고 싶기 때문이다. 오후 4시 30분이 되면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학교를 떠나 병원에 있는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할아버지는 그에게 동아리에 들어가서 인생을 살아보라고 소리친다. 그는 유지에게 부모님에 대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유지는 듣기를 거부하며 관심 없다고 말한다. 꽃병에 산 꽃을 꽂으면서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에게 자신에게 좋은 힘이 있으니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임종 때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로 둘러싸일 수 있다고. 그 후 불안한 침묵이 방 안에 깃든다. 유지는 할아버지를 부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 눈물을 참으며 간호사들을 불러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시신을 처리하게 한다. 사망진단서 서류를 작성하는 중에 검은 머리에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후식으로 메구미가 다가와 자신과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그와 한마디 하다.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지를 상대로 저주받은 물건을 넘기라고 말하며 나무 상자 안에 포장된 물건이 들어있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유지가 그것을 알아차리자 그 선두자는 대부분의 미스터리한 사망과 실종은 저주 때문이며 저주는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학교와 병원은 저주의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강력한 저주받은 물건을 비밀리에 보호부적에 넣어 약한 저주를 막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저주의 봉인은 결국 깨지고 다른 저주들이 몰려와 그 주변에 모여들어 자신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상자에는 그런 특급 저주 하나가 들어있으니 사람들이 죽기 전에 넘겨야 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는 상자를 메구미에게 던지며 내부 물건이 세츠코와 함께 있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테이키도 있는데 그들은 그날 밤 학교에 가서 부적을 떼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 한다. 메구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유지에게 우리가 죽을 거라고 말한다. 시간이 없어서 그는 즉시 학교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고 유지가 뒤에서 그를 안내한다. 도착하자마자 유지는 문 쪽으로 달려가지만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 뒤로 낮아빠진다. 메구미는 그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 하고 문을 뛰어넘어 그 둘을 찾으러 간다. 분위기만으로도 이 학교가 이미 저주령들에게 장악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 안가 그는 첫 번째 저주령을 마주치고 그 뒤에 자신의 악귀견 2마리를 불러 먹어치운다. 한편 유지는 학교 안에서 죽음의 기운을 감지하고 할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린다. 비록 그 일은 매우 슬펐고 그의 마음에 외로움을 남겼지만 할아버지는 온당한 죽음을 맞았지만 오늘 밤 학교 안에서 죽을 주술 동료들처럼은 아니었다. 그 생각은 유지를 행동으로 이끌었고 그는 창문을 박차고 들어가 거대한 저주체를 주먹으로 강타한다. 그 저주체는 친구들을 잡아먹고 있었다. 그는 세츠코와 타카시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고 메구미는 자신의 저주견으로 저주를 마무리 짓는다. 유지는 그것들이 무엇이냐고 묻고 메구미는 그것들이 시키가미라고 답한다. 시키가미는 역시 한 종류의 저주라고. 보통 저주는 사람이 죽음 직전에 있거나 이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 세츠코를 들어 올리다가 그녀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진다. 유지가 그것을 집어들자 메구미가 그게 특급 저주 물건인 스쿠나의 손가락이고 아직 삼켜지지 않은 것은 기적이라고. 저주의 주된 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그걸 먹으면 행운의 저주가 저주 에너지를 증가시킬 거야. 유지는 손가락을 메구미에게 던지지만 갑자기 저주가 그들 위에 천장을 뚫고 나온다. 메구미는 빠르게 반응해 유지를 밀어내지만 대신 저주에 잡힌다. 그는 반격하려 하지만 저주가 그를 벽 쪽으로 던져서 벽이 무너진다. 저주는 그가 밖으로 거칠게 착지하는 것을 따라오고 그는 간신히 움직일 수 있다. 유지는 저주를 막으려 하지만 메구미는 그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친다. 오직 저주만이 다른 저주를 물리칠 수 있다고. 그는 결국 저주의 입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 마지막 충동으로 손가락을 삼킨다. 마지막 발악으로써
메구미는 손가락이 독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죽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새로운 초인적인 힘으로 충전되어 저주의 팔을 찢어버린다. 팔을 찢어버린다. 저주는 급히 그를 쫓아가지만 그는 태연하게 머리를 때려서 순식간에 흩어진다. 그 후 유지의 광대뼈에 두 개의 눈이 뜨이고 알 수 없는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관기 어린 웃음을 터뜨린다. 그는 몸에 검은 흔적이 가득한 셔츠를 찢어내며 메구미는 유지를 멍하니 바라본다.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특급 저주가 환생하여 유지의 몸을 빙의했다. 메구미는 유지의 몸에 있는 숙라의 영혼을 단죄하기 위해 그를 사형에 처한다. 그 순간 그의 몸에 있던 문양이 사라지고 유지는 다시 평소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메구미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데 눈가리개를 한 백발의 남자 고조 사토루가 나타나 상황을 확인한다. 그는 메구미에게 특급 저주 물건을 찾았는지 묻고 유지가 그걸 먹었다고 대답한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지만 블라인드 폴드를 통해 그를 자세히 살펴본 후 결국 그게 사실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것에 대한 자신의 통제를 시험하기 위해 고조는 그에게 10초 동안 스쿠나에게 통제를 맡기라고 말하고 그 후 다시 통제를 되찾으라고 한다. 그런 다음 그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메구미와 함께 가는 길에 사온 기념품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스쿠나는 뒤에서 그를 공격하지만 네 발로 기어가게 되고 고조는 그 위에 앉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다. 스쿠나는 다시 한번 공격하지만 고조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막고 천천히 10까지 센다. 10살 때 숙인가는 믿기지 않는 듯 몸을 넘기지 못한다고 중얼거린다. 마크가 천천히 사라지고 여분의 눈이 감기면서 유지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고조는 이마를 두드리며 그를 의식을 잃게 하고 데려온다. 그를 들어 올린다. 고조에 따르면 그가 숙인자가 통제하지 않고 깨어나면 그릇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릇이다. 메구미는 주술사 규칙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기를 바란다고 표현하며 고조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고조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유지는 온통 부적과 함께 덮인 방에서 깨어나고 고조는 그 앞 의자에 앉아있다. 그는 그 앞에 앉아있다. 고조는 상황을 밝게 요약해주고 결국 그에게 말한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그 판결이 무기한 유예되었다고. 여전히 암울하게 들리지만 알겠어. 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손가락을 꺼내며 스쿠나의 네 팔로 흩어져 있는 저주받은 물체가 20개 있다고 설명한다. 그중 6개는 주술사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들은 저주가 너무 강력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들을 파괴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유지를 통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스쿠나의 지배를 견딜 수 있어 그를 그릇으로 만든다. 그가 죽으면 그의 안에 있는 저주도 죽을 것이다. 그래서 고조는 타이트러드 고위층을 설득하여 2000분의 1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가 모든 스쿠나를 흡수할 때까지 사형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 스쿠나의 모든 손가락을 DR위 이야기에서 유지는 지금 당장 죽거나 모든 스쿠나의 20개의 손가락을 흡수한 후에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어쩌면 그는 저주받은 인간의 손가락 맛을 좋아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손가락을 삼킬 때까지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는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있는 타케시를 방문한다. 이미 거기 있는 세츠코는 울기 시작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지는 그녀에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곧 누군가가 타케시를 치유하러 올 거라고 한다. 그 후 그는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한다. 고조는 그의 할아버지 시신이 화장될 때 그를 동행한다. 재를 모으면서 그는 세상에서 제거되면 사람이 덜 죽을지 묻는다. 스쿠나의 저주입니다. 고조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결심을 한다. 그는 고조에게 손가락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삼킨다. 얼굴에 문양이 다시 나타나고 경련을 일으키자 고조가 다가간다. 비상경계야. 그는 한동안 비틀거리다가 킥킥 웃으며 평소 목소리로 정말 역겨운 맛이었다고 말해. 안도한 고조는 그를 칭찬하며 짐을 싸라고 해. 다음 날 도쿄로 간다고 하거든. 메구미도 방에 들어오면서 그가 도쿄도 주술 고등전문학교로 전학 간다고 설명해. 전국의 2곳뿐인 주술 교육기관 중 하나로 둘이 함께 1학년이 될 거야. 그 학교는 도쿄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사립 종교기관으로 알려져 있어. 첫날 고조는 유지를 교장 선생님 면접에 데려간다. 걷고 있던 중 유지의 뺨에 입이 나타나고 그걸 막으려 하자 이번엔 손에 입이 생긴다. 입을 막으려 할 때 말이야. 미지, 너냐?
스쿠나는 고조에게 자신의 성장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제일 먼저 죽여주겠다고 한다. 고조는 자신이 표적이 된 걸 영광으로 여기며 스쿠나는 1000년 전 존재했던 인간으로 주술의 황금기 시절 세상에 공포를 퍼뜨렸다고 설명한다. 주술의 황금기 시절의 말이다. 4개의 팔과 2개의 얼굴,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는 가장 강한 주술사들조차 이길 수 없었다. 죽은 후 저주받은 물건을 통해 세상에 남아 유령처럼 떠돈다. 유우찌가 자신과 스쿠나 중 누가 싸움에서 이길지 묻자 그는 당당히 자신이 이길 거라고 답한다. 유우지와 고조는 희미하게 불이 켜진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거친 외모의 남자가 인형을 만들고 있다. 고조가 그를 야가 마사미치 교장 선생님이라고 소개한다. 교장 선생님은 유우지에게 주술 고교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묻는다. 유우지는 처음에 당황하지만 스쿠나의 손가락을 모두 모으고 싶다고 말한다. 할아버지의 유언 때문이라고. 교장 선생님은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한다며 못마땅해한다. 그는 그의 인형 중 하나에 저주를 걸어 그를 공격하게 한다. 그 놀랍도록 강한 움직임을 피하면서도 교장 선생님은 그에게 계속 그의 진짜 동기를 찾아보라고 재촉한다. 결국 인형이 그를 완전히 제압한다. 그 순간 그는 유우지를 향해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저주에 의해 죽게 될 때 유우지는 할아버지를 탓할 것인가? 인형이 언더컷 펀치를 날려 그를 날려버리고 공중에 있는 동안 그가 예전에 잘하던 것들, 예를 들어 운동 같은 것들이 다른 누군가도 똑같이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마침내 반격을 가해 인형의 목 뒤를 조르며 말한다. 교장 선생님은 수구나를 섭취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점에서 그가 그것을 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더라도 악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로 가득 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 답변에 만족하는 듯 보이며 그를 통과시킵니다. 고조는 그를 메구미 옆에 있는 기숙사 방으로 안내하는데 메구미는 유지가 알게 된 것에 대해 같은 흥분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조는 유지가 현장 임무에 동행할 것이며 나머지 손가락을 찾기 위한 일종의 레이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수구나는 자신의 완전한 힘에 도달하기 위해 손가락들이 숨겨진 위치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전에 그 셋은 다음날 기차역에 가서 다른 1학년 노바라 쿠지사키를 데려와야 한다. 유지는 왜 학생들이 이렇게 적은지 궁금해하지만 간단한 설명이 있다. 메구미는 사람들이 저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지적한다. 주술사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대다수가 충족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은 노바라가 스카우트 에이전트에게 자신을 모델로 고려해달라고 괴롭히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남자아이들을 한 번 쳐다보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예쁜 친구가 있다는 것에 행운이라고 말한다. 그룹에서 유일한 여자애라서 첫인상은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야. 정말 잘 표현했지. 다들 시골 촌놈이라 고조가 도쿄 투어를 제안해. 유지와 노바라는 관광하러 가는 걸 못 참겠지만 첫 번째 목적지 로폰기에서 저주 해소 임무가 기다리고 있어. 그는 배신당한 둘을 현장 실습으로 저주를 해소하러 보낸다. 유지에게 저주 에너지가 흐르고 있지만 조절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고조가 도살기라는 저주 도구를 사용하게 해. 고조는 마지막 조언으로 절대 소리내지 말라고 말한다. 노바라는 이 임무를 빨리 끝내야 하는 귀찮은 일처럼 여긴다. 가능한. 그녀는 자신이 꼭대기층에서 내려가고 그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식으로 나누자고 제안한다. 위쪽으로 두 사람이 안에 있는 동안 고조와 메구미는 이 훈련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한다. 고조는 이 시험이 사실 노바라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유지는 이미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끔찍하고 불안한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살해 저주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왜곡된 인간 형태들이지만 그녀가 그것을 볼 만큼 미쳤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두려움과 혐오를 극복하고 저주를 물리쳤다. 메구미는 그런 시험이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그녀가 햄멜과 함께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궁금해한다. 하지만 고조는 그녀가 시골 주술을 평생 상대해 왔다고 말해. 저주라는 건 인구 비례해서 성장하니까 도시의 주술은 시골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녀는 계단을 올라가 인형들이 가득한 층을 보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껴. 이상함을 가운데 있는 인형에게 아무도 속지 않는다며. 제정신인 주술이라면 모습을 드러내라고 외쳐.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녀는 하트가 박힌 망치와 못 2개를 꺼내 주문력을 실어 망치로 날려 인형에 머리를 가격해. 그것이 뒤로 비틀거리다 여러 개의 눈이 떠지며 사실 변장한 저주임을 드러낸다. 그녀는 손가락을 튕겨 손톱이 더 깊숙이 박히게 하고 저주 에너지를 주입해 그 머리를 터뜨린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막대를 보고 상자 뒤에 숨어있는 아이를 발견한다. 위험은 사라졌으니 지금 당장 도망가라고 말하지만
그는 너무 겁이 나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녀는 도와달라고 유지를 부르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저주가 나타나 그 아이를 인질로 잡는다. 잠시 그 아이를 버리고 달아날까 고민하지만 마침내 그녀는 무기를 내려놓고 저주에게 풀어달라고 요청한다. 저주는 그저 킥킥거리며 소년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상했던 노바라는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만 단지 한 가지 후회가 있다. 그녀는 살이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저주가 움직이기도 전에 유지가 벽을 뚫고 주먹을 날려 저주의 손을 잘라내 아이를 저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끌어낸다. 저주는 달아나지만 노바라는 잘려나간 손을 집어들고 그 위에 밀집 인형을 얹는다. 그리고 저주못을 박아 즉시 해제한다. 저주를 없앤 후 유지는 묻는다. 왜 주술고에 들어온 거야? 그녀는 뻔뻔스럽게 대답한다. 도시로 가려면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거든. 돈 걱정 없이 말이야. 회상 장면에서 사리가 노바라가 아주 어렸을 때 마을로 이사온 도시 소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매우 친절하고 다정했으며 노바라와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질투하고 경계했으며 그녀가 도시 출신이라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편집증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심하게 대했고 결국 그녀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노바라는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 1학년들은 구치소 위에 나타난 특급 저주받은 자궁을 처리하기 위해 파견됩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저주는 그 힘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며 4급 최하위부터 특급까지 보통 특급 저주로 변형될 수 있는 웜에는 동급 주술사가 파견되지만 고조는 출장 중이라 1학년들이 투입됐다. 그들은 기요타카 에이지이치의 호의를 받으며 현장에 투입되는데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싸우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생존자 수색 및 구조. 웜 안에 아직 5명의 수감자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을 대중의 시선에서 숨기는 베일을 만들고 메구미는 그중 하나를 소환한다. 그는 저주가 가까이 있을 때 감지할 수 있도록 걔들을 훈련시켰다. 원래 2층짜리 기숙사에 들어가야 했지만 대신 키 크고 비틀린 파이프들로 가득 찬 거대한 공간. 그들은 문에서 들어온다. 메구미는 그들이 강력한 저주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한 고유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저주. 곧 그들은 3명의 수감자의 뒤틀린 시신을 발견하고 그중 한 명은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괴로운 어머니의 아들이다. 유우찌는 어머니에게 주기 위해 시신을 가져가고 싶어 하지만 메구미는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것을 두고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에 대해 논쟁을 벌이지만 노바라는 그만하라고 말한다. 시간과 장소, 사람들, 시간과 장소. 그녀는 그들에게 소리치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진다. 메구미는 자신의 개가 저주에 대해 경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놀란다. 하지만 개가 죽어 벽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 돌아본다. 여기서 내가 선을 긋는다. 개는 건드리지 마라. 메구미는 유우지에게 지금은 탈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노바라를 위해 다시 올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말이 중간에 끊기고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들 사이에 특급 저주가 나타나고 둘 다 움직일 수 없다. 유우찌는 학살당한 악마를 잡으려는 의지를 모으지만 저주가 즉시 그의 손을 잘라버린다. 그는 팔에 벨트를 단단히 감아 출혈을 막으려 하지만 술쿠나를 끌어내려고 해. 죽으면 술쿠나도 죽는다고. 악마가 그를 바로잡아 아직 18개 조각이 남아있다고 말해. 그래서 걱정하지 않지만 몸을 통제하지 못하니 유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술쿠나가 통제권을 잡으면 이 저주가 끝나기 전에 메구미와 노바라를 죽일 거야. 그럼 이 저주가 끝나기 전에 옵션이 없으니 유지는 메구미에게 노바라와 함께 도망치라고 말하고 그 후 어떤 신호를 보내서 술쿠나에게 바통을 넘기게 해. 그렇게 처음에는 메구미가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따르게 돼. 그는 날아다니는 식령류를 소환해 탈출하고 그녀를 찾아내기 위해 한편 유우찌는 저주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모르면서도 저주와 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분명 그는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튕겨나가고 그의 에너지 폭발을 견디려 애쓰던 중 다른 손의 손가락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공포와 후회의 생각이 밀려든다. 포기하려는 찰나 그는 깨달음을 얻는다. 저주는 인간의 감정에서 발현되기에 그는 지금 느끼는 모든 공포와 증오와 후회를 주먹에 담아 저주력을 발산한다. 그는 강화된 주먹으로 저주를 향해 돌진하지만 저주는 손 하나로 그의 주먹을 막는다. 그저 주먹을 막아내는 것뿐이다. 다행히도 그는 메구미의 신견들이 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왔음을 깨닫는다. 무사 귀환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는 스스로 전투를 포기하고 스쿠나에게 몸을 내어준다.
저주는 즉시 힘의 변화를 감지하고 긴장한다. 불안해진 것이다. 저주를 공격하는 대신 스쿠나는 유우지를 괴롭힐 방법을 궁리하지만 메구미에게 바로 달려들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바로 뒤바뀔 테니까. 대신 그는 이 저주를 유인해 메구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스쿠나가 정중히 저주를 불러보려 해도 저주는 그를 따르지 않고 공격하려 든다. 그를 유우지의 손을 재생시키고 저주의 공격을 막아낸 뒤 끔찍한 공격을 시작한다. 그것을 저주의 사지를 잘라내 벽에 못 박는다. 저주는 잘린 사지를 다시 붙여 그에게 맞서며 아주 기뻐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그래서 스쿠나는 보여줄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유우지는 주술을 펼친다. 그는 저주술식인 영역 전개를 사용해 흉악함의 신전이라는 자신의 영역을 펼친다. 그 광경만으로도 저주는 산산조각이 난다. 스쿠나는 저주 신체에서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꺼내어 자리를 뜬다. 저주는 완전히 해체된다. 그는 마지못해 유우지를 일 끝났다고 말하며 만약 전환할 생각이라면 지금 하는 게 낫다고 한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스쿠나의 기쁨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메구미는 특별한 따은 저주의 고유 영역이 닫히는 것을 감지하고 이제 남은 것은 유우지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뿐임을 안다. 등골에 또 한 번 오싹한 기운이 흐르고 그가 뒤에 스쿠나가 있음을 깨닫는다. 스쿠나는 냉소적으로 유우지가 자신과 다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리지만 성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스쿠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넣어 심장을 꺼내며 그를 인질로 잡는다. 그가 이 몸을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유우지는 다시 바뀌면 죽게 된다. 추가 조치로 그는 저주에서 얻은 손가락을 삼킨다. 다음으로 그는 장난삼아 메구미를 죽이길 원한다. 메구미는 유우지가 가능한 빨리 돌아올 거라 믿고 그리고 스쿠나가 살기 위해 심장이 필요 없지만 그것이 그를 상당히 약화시켰을 거라 생각한다. 그는 스쿠나가 심장을 치유해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유우지가 몸을 다시 제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스쿠나에게 새로운 기술을 발휘하고 맨손으로도 싸우지만 스쿠나는 마치 아이와 장난치듯 그의 모든 움직임을 피한다. 그가 거대한 뱀 오로치를 소환해 스쿠나를 붙잡게 하고 두 시키가미가 덤벼들지만 그를 함께 습격하지만 스쿠나는 즉시 뱀을 파괴하고 뒤에서 나타나 메구미를 잡아 구금시설 반대편으로 내던진다. 누에가 날아가 그를 받아 안전하게 착지시킨다. 흰 신계와 오로치를 잃은 스쿠나는 누에도 곧 파괴되기 전에 풀어준다. 스쿠나는 메구미가 전형적인 부적술과 달리 그림자를 이용해 시키가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전에 특급 저주령에게서 도망친 것은 그의 재능이 아까운 짓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유우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이유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고 묻는다. 메구미는 한때 자신에게 시간이 있다면 저주를 걸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데 쓰겠다고 말한 다정한 눈빛의 소녀를 떠올린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좋은 사람이었지만 비극적이고 부당한 운명을 만났다. 그때부터 메구미는 좋은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의 삶에 공정을 주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유우지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는 새로 얻은 힘으로 싸울 준비를 하지만 스쿠나의 문양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멈춘다. 메구미는 유우지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비록 그것이 위험했어.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든. 몸을 되찾는 유우지는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와 노바라에게 심하게 피를 흘리면서도 오래 살라고 말해. 몇 초 후 그는 무릎을 꿇고 죽어가면서도 환하게 웃고 있어. 고조가 도시로 돌아오자 쿄타카가 부검실에서 그에게 사건을 이야기해. 부검실에서 고조는 고위층이 특급 저주와 그의 부재를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그들이 명백히 자격이 부족한 임무에 1학년들을 파견하여 유우지를 죽이려 했다고 의심해. 그들은 그의 사형 집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결정을 싫어했으니까. 그 생각에 그는 너무 화가 나서 모든 고위직 인사들을 죽일 생각까지 한다. 그로 인해 불쌍한 쿄타카는 겁에 질린다. 그때 학교 의사인 에이리 쇼코가 방에 들어와 긴장을 풀어준다. 그녀는 유우지의 시체 위에 덮여있던 시트를 벗기며 해부하고 조사할 생각에 들떠있다. 한편 메구미와 노바라는 학교에서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그들은 2학년 선배인 마키 지넨에게 다가오는데 그녀는 메구미가 존경의 표시로 자신의 성으로 부른 것에 대해 꾸짖는다. 그녀는 저주받은 도구를 다루는데 가장 뛰어난 학생이다. 그녀 뒤에는 2명의 2학년 학생이 따라오고 있는데 말하는 팬더인 판다와 주먹밥 재료만 말하는 저주받은 언어 사용자 톡의 이누마키다. 판다는 불운한 타이밍에 대해 사과하며 그들을 교토 자매학교 교류 행사에 초대한다.
보통은 2학년과 3학년이 참여하지만 3학년들은 어떤 이유로 정학 중이다. 이 행사는 매년 이틀간 열리며 양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모여 두 교장이 제안한 대회에 참가한다. 메구미와 노바라는 참가에 동의하고 훈련을 받는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내부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유우지의 몸. 스쿠나는 시체 더미 위에 놓인 화려한 왕자에 앉아 그를 죽였다고 소리치는 유우지를 내려다본다. 그는 스쿠나에게 일격을 가하려 하지만 당연히 실패하고 스쿠나는 그 위에 앉아 자신들이 그의 고유 영역 안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유우지를 부활시키고 싶어하며 지금 자신이 직접 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한다. 메구미가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는 것을 떠올리며 그는 유우지가 깨어난 후 1분간 자신의 몸을 사용하게 허락하는 한 스쿠나가 그들을 부활시키는 계약을 제안하며 계약 후 유우지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유우지는 그가 몸을 사용하는 것을 믿지 못해 거절한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숙나는 1분 동안 아무도 해치거나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주술사들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있으면 이를 어기는 자는 처벌받는다고 확신시킨다. 약속을 어기는 자는 처벌받는다. 유우지는 처음에는 동의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장난이라며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부활시키라고 요구한다. 그들은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고 승자가 조건을 정하기로 타협한다. 조건은 승자가 정한다. 싸움에 동의하자마자 숙나는 유우지의 머리를 반으로 베어버린다. 한편 긴장한 키요타카는 어쩐 일인지 고조와 단둘이 방에 있게 된다. 왜 교직에 들어갔는지에 대해 독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겁이 많다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그는 주술세계에 혁명이 오래전에 필요하다고 믿어요. 그는 모든 고위 인사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대체될 뿐이고 그것은 고조를 적대하게 만들어서 지지자가 없게 만들 거예요. 대신 그는 젊고 떠오르는 마법사들을 교육해서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했어요. 쇼코는 해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들에게 말을 걸지만 모두의 놀람과 쇼코의 약간의 실망 속에서 유지는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그들과 인사해요. 나중에 고조는 쇼코에게 유우지를 사망자로 기록에 남겨두라고 부탁한다. 그가 다시 표적이 되기 전에 힘을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그는 유우지가 한 달 반 후에 있을 교토 자매학교 교류 행사에 맞춰 복귀하기를 계획한다. 한 달 반 후 행사에 맞춰서다. 메구미와 노바로가 2학년 밑에서 훈련하는 동안 고조는 유우지를 비밀리에 훈련시키는 임무를 맡는다. 그에 따르면 유우지는 다른 1학년들보다 근접 전투에 더 능숙하다. 하지만 그는 기본적인 주술 지식과 저주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해. 에너지. 먼저 그는 두 개의 주스 캔을 통해 중요한 개념을 시연한다. 그는 한쪽 캔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다른 한쪽 캔을 비튼다. 첫 번째에는 저주 에너지를 사용했고 두 번째에는 저주 기술을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유우지에게는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자 고조는 저주 에너지를 전기에 저주 기술을 가전제품에 비유한다. 순수 저주 에너지를 제어하는 것은 전기처럼 어렵고 거칠다. 그러나 가전제품을 이용하듯이 활용하고 전환하여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저주 기술은 저주 에너지를 모아 강력하고 정교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된다. 유지는 저주 기술을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만 고조는 그의 열정을 꺾으며 주술사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 기술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키가미를 사용하거나 간단한 장벽을 만드는 것 외에는 말이다. 대신 유지는 저주 에너지를 자신의 전투 스타일에 통합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는 이미 한 번 성공적으로 해본 적이 있다고 떠올리는데 바로 특별 등급 저주와 맞서 싸울 때였다. 유치원에서 그래서 고조는 다시 시도해보라고 말한다. 그는 주먹을 쳐보지만 그 뒤에 저주 에너지가 없다. 고조는 아마 그가 넘치는 힘 때문에 모든 저주 에너지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한다. 구금센터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있지만 그는 아직 자신을 훈련시키지 못했다.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때 말이야. 유우지는 끝없이 다양한 영화를 보며 훈련할 예정이다. 저주받은 시체 인형과 함께 있을 때 감정이 폭발하고 그 인형이 그를 공격하도록 활성화된다. 정해진 양의 저주 에너지가 꾸준히 공급되지 않으면 멈춰버려. 첫 번째 목표는 그가 인형을 깨우지 않고 영화 한 편을 끝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가 꾸준히 저주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효과적으로 훈련시키는 것. 그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고조는 점차 인형이 필요로 하는 저주 에너지의 양을 늘릴 거야. 침착해. 떠나기 전에 고조는 유우지에게 죽어있는 동안 스쿠나와 대화했는지 물어봐. 그가 그와 어떤 계약이나 맹약을 맺었는지 유지는 그것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합니다.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유지를 남겨두고 영화 몰아보기 연습에 열중하게 합니다. 기타카는 고조를 교장 선생님과의 약속 장소로 데려다줍니다. 가는 길에 기타카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고 내리게 한 후 자신이 운전하는 동안 계속 운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혼자서 가라고 합니다. 기타카는 질문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급히 떠납니다. 차가 보이지 않게 된 직후 고조는 한쪽 눈이 이상한 괴한에게 습격당합니다. 괴한은 고조 옆에 작은 화산을 만들어내고 붉게 달아오른 용암으로 그를 내리치며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웁니다. 괴짜는 고조를 상대하는 게 쉽다고 중얼거리지만 연기는 천천히 거치며 고조가 여전히 서서 주변의 용암을 흡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괴짜가 어떻게든 명확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저주받은 영혼이며 아마도 사쿠나 쿠라마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영혼은 엠버 곤충이라 불리는 작은 날아다니는 생물을 그에게 발사하는데 그는 그것들이 닿기 직전에 막아낸다. 그 곤충들은 터지기 전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불길을 휩싸인다. 다음으로 영혼은 가까이 다가가 그를 만져서 온몸에 불을 붙이려 하고 또다시 자신이 고조를 쓰러뜨렸다고 착각한다.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고 영혼은 놀라워하는데 분명히 그를 만졌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렀지만 고조가 그에게 바로잡아줍니다. 그가 그와 영혼 사이의 무한을 만졌다고 말하죠. 그와 영혼 사이의 무한을 실제 시범으로 영혼에게 그의 손을 만지라고 요청합니다. 영혼이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지만 그들 사이의 간격을 완전히 좁히지 못합니다. 그 사이의 간격을 고조는 그의 손이 정말 멈춘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손에 가까워질수록 느려질 뿐이죠. 그와 그의 손이 가까워질수록 고조는 손가락을 엮어 영혼과 간격을 메우고 그 다음에 그를 주먹으로 가격합니다. 그 후로는 일방적인 싸움이 되어 고조가 영혼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영혼이 한 번의 공격에서 회복하는 동안 고조는 현장에서 사라져 유지를 확인하러 가는데 그는 바이올린에 완전히 몰두해 있지만 저주받은 시체 인형을 작동시키지 않는다. 고조와 대화할 때조차 저주 인형이 작동하지 않아 그가 비범한 속도로 저주 에너지를 제어하는 법을 배웠음을 증명한다. 감명받은 고조는 유지를 데리고 영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주술 기술의 정점인 도만 확장을 관전하게 한다. 저주받은 영혼은 유지를 스쿠마의 그릇으로 인식하고 고조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영혼은 고조를 무력화하는 것을 포함한 어떤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려는 것 같다. 싸울 능력이 없고 유지와 스쿠마를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 한다. 이 때문에 그는 고조가 이미 그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유지도 데려왔다는 의심을 한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조는 그를 방패로 데려온 게 아니라고 부인하며 단지 특별 수업을 위해 데려왔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그 영혼이 약해서 위험하지 않다고까지 말한다. 이 말에 영혼은 분노를 터뜨린다. 이것은 영혼을 격분시켜 그가 말 그대로 폭발하게 만듭니다. 그는 도만 확장을 사용해 그들을 자신의 영역인 철관 속으로 끌어들인다. 좋은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고조는 유지에게 영역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한다. 거대한 저주 에너지 소비로 만들어진 저주 기술이 깃든 풍경, 에너지다. 비록 많은 저주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자신의 영역을 펼치는 데는 여러 이점이 있다. 주술사는 영역의 환경적 요인 덕분에 능력치가 자동으로 상승하고 영역 안에 깃든 모든 저주 기법은 반드시 목표에 명중한다. 보장된다. 하지만 이를 대처하는 방법도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저주 기법으로 막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보통 불가능하다. 마지막 방법은 자신의 도메인을 구축하는 것인데 두 도메인이 겹칠 때 더 정제된 도메인이 우위를 점합니다. 이때 고조는 눈가리개를 벗고 생기 넘치는 푸른 윤을 드러내며 도메인 기술을 사용해 무한공허의 도메인을 엽니다. 그는 저주받은 영혼 손님들을 무한의 내세계인 리미트리스에 환영하며 끝없는 공간으로 피해자를 압도하여 무한의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사실상 제자리에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고조는 영혼에게 질문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겠다고 말하며 그의 머리를 찢어버립니다. 그 후 그의 도메인은 산산이 부서지고 살아있지만 충격에 빠진 머리를 밟습니다. 누가 저주받은 영혼을 보냈는지 묻는 거야. 그 영혼은 대답하지 않아. 그를 신문하는 동안 땅에서 거대한 식물이 솟아나와 꽃밭이 형성되고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 고조와 유지는 꽃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정신이 산만해져 버려. 하지만 고조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싸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저주 기술임을 깨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늦었어. 다른 저주받은 영혼이 머리 위에 화산남을 잡아채서 달아나 버렸거든. 그는 일단 무시하고 유지에게 자기가 원한다면 그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어. 그의 그부들이 강력한 저주령들과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해지도록 그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많은 영화를 보여주고
고조와 싸우게 하면서 수업 속도를 높일 거야. 그 후에는 실전 전투를 통해 더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며 배워서 교환 행사에서 새 기술을 뽐낼 수 있도록 할 거야. 흥미진진한 일이야. 오늘은 교토교장과 학생들의 도착일이야. 이 학년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긴장하는데 왜냐하면 교토교장이 1학년들이 처리하게 만든 결정에 관여한 고위 인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1학년들을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어. 구금센터 위기. 하지만 마키는 유지가 진짜 표적이었다고 생각해서 그가 죽었으니 다른 2명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사실 도쿄 학생들을 괴롭히는데 열정이 있어 보이는 학생들이 더 걱정해야 할 대상이다. 마치 악마를 부르는 듯 교토 학생 2명, 거친 오이토토와 마키의 쌍둥이, 여동생 메이제닌이 메구미와 노바라에게 다가온다. 바로 시작부터 메이는 그들이 신경 쓰지 않고 사실 반 몬스터인 유지가 죽은 것을 기뻐하는 척하며 괴롭힌다. 그는 뻔뻔스럽게 주술사인 척 가장하고 있었다. 오이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입 다물라고 말한다. 그가 관심 있는 건 이 신입생들이 아카츠의 대역으로 적합한지 여부뿐이다. 아카츠는 다른 2학년인데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상태다. 거의 코미디처럼 전개되는 대치 상황에서 토토는 메구미의 지루한 여성 취향 때문에 그와 싸움을 건다. 한편 메이는 노바라가 끼어드는 것을 막는다. 토토가 지난해 주술 테러 공격 당시 1급 저주 5개와 특급 저주 1개를 사용한 근접 전투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메구미는 저주 사용자 기투가 주도한 그 공격에서 그와 싸우면서도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토토에게 완전히 밀리기 일쑤였지만 결심하고 전력을 다하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러나 그가 한 단계 더 강해지기 전에 토드가 저주말로 토토를 멈추게 만들고 판다가 그를 싸움 범위 밖으로 밀어내. 메구미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것 같자 토토는 기대를 표하며 교류전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물러서 한편 노바라와 메이도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 노바라는 패배해 바닥에 누워있고 메이는 총을 노바라에게 겨누고 있어. 마키가 들어와 노바라를 지키고 자매들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메이는 거의 저주 기술이 없고 오직 물체의 저주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반면 마키는 저주 에너지가 전혀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논쟁을 벌이는 동안 노바라가 일어나 메이의 팔다리를 잡아둡니다. 다행히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는데 토도가 메이에게 관광활동에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떠나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노바라와 마키가 함께 걸으면서 노바라가 마키에게 그녀가 저주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 사실인지 묻습니다. 마키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저주를 보기 위해 그 안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저주 에너지가 주입된 무기만을 사용하여 싸웁니다. 그녀는 가족이 자신을 수년간 무시한 것에 대한 반발로 주술사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깔보았습니다. 한편 고조는 가쿠간지 교장과 만나고 있습니다. 교장은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마사미치 교장은 대신 유지를 죽이려는 계획에 자신이 연루된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며칠 전 자신을 공격한 2명의 특급 저주와 작년계로 스바루가 일으킨 주술 테러 공격, 그리고 오카츠 같은 일부 학생들의 믿을 수 없는 힘을 언급한다. 또한 숙라의 그릇이 나타난 것을 들어 보수적인 태도와 고위층이 권력을 억누르기 위해 세운 전통적인 규칙의 벽이 어떻게 역효과를 낼 것이며 곧 고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들과 싸우게 될 것임을 강조한다. 곧 고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들과 싸우게 될 것이다. 도쿄의 다른 곳에서 소심하고 인기 없는 학생인 요시노 준페이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비행 청소년들에게 끔찍하게 괴롭힘을 당하며 그가 잘못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고발당한다. 여학생을 부적절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일이 이름으로 그들은 그의 제복이 너덜너덜해지고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그를 때렸다. 그의 비참함을 비웃으면서 어느 날 그는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려고 학교를 땡땡이 쳤지만 불행히도 같은 괴롭힘 가해자들이 그의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마치 그곳을 자기들 것인 양영화 내내 시끄럽고 무례하게 떠들었다. 갑자기 긴 회색 머리를 가진 사람이 그들 뒤에 나타나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죽이기 전에 예의를 차리고 그 뒤에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남겨두었다. 기형이 된 몸들. 준페이는 그 사람을 쫓아가 맞서며 자신도 사람들에게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는다. 주술사들은 경찰보다 먼저 범죄 현장에 접근한다. 유지는 감독관인 1급 주술사 미나미 켄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하러 보내진다. 켄타는 고조와 달리 엄격하고 원칙주의자이며 가르치기 어려운 선생님이다. 그는 유지에게 저주 잔류물에 대해 가르치면서 힘들게 한다. 저주 잔류물은 저주술이 사용된 후 남은 희미한 저주 에너지의 흔적이다. 열심히 살핀 후
유지는 저주 사용자가 남긴 흔적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 흔적을 따라 사건의 책임자를 추적한다. CCTV 영상에 다른 일반 고등학생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사건 배후에 저주 영혼이 있다고 의심한다. 학생. 결국 두 개의 저주와 마주하게 되고 미나미는 그중 하나를 각각에게 맡깁니다. 그들이 각각 그의 저주와 싸우면서 그는 단조롭게 설명합니다. 그의 저주 기술은 적의 몸의 약점을 강제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적의 몸 길이를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선상에서 7대3의 비율로 약점을 만들어 강력한 적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약점을 한 번의 일격으로 저주의 사지를 잘라내는 기술을 시연하며 보여줍니다. 유지는 칼을 풀지 않고도 그 기술로 적을 제압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가 보여준 기술을 그는 그것을 풀지 않고도 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의 뒷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지는 자신의 저주에 맞서고 훈련 중 고조의 도움으로 개발한 기술인 다이버전트 피스트를 사용합니다. 고조는 그의 타격과 저주 에너지 사이에 타이밍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의 타격을 두 번의 충격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다이버전트 피스트를 사용해 저주체의 몸에 구멍을 뚫습니다. 미나미는 그가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정신이 팔리고 여전히 자신의 저주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주체의 손에 시계를 발견하고 유지에게 상대를 해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부터 인간과 싸우고 있었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쇼코의 조사로 그의 의심이 확실해졌어요. 그녀는 희생자의 시체가 어떤 저주 기술로 구조적으로 변형됐다고 알려줍니다. 이 기술은 영화의 희생자들에게 사용된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해요. 그녀는 이 기술이 뇌줄기의 성질을 변화시킨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혼란이 생기고 저주받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일 수 있어요. 그녀는 결국 유지를 위로하며 그들이 몸이 심하게 변형돼 충격으로 죽은 것뿐이라며 그를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니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고. 통화 후 미나미와 유지는 강력한 적을 마주했음을 깨닫고 전력을 다해 맞설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 신비로운 회색 머리의 인물이 자신을 마히토라고 소개하며 전페이를 지하로 데려가 그의 질문에 답한다. 그는 특별한 등급의 잠재적 저주 영혼이란 특별한 저주 영혼이 사람들의 집단적 두려움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블러디 메리와 구미호 같은 존재들이다. 이것은 동화 속 유령의 집단적 두려움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연의 파괴적인 힘까지 확장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하고 지혜로운 저주 영혼들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마히토는 자신도 사람들의 증오와 두려움에서 태어난 저주라고 설명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음날 나나미는 목표의 은신처를 거의 찾아냈다고 보고한다. 한편 유지와 키요타카는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 준페이를 조사해야 한다. 그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는 악한 주술사로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지가 떠난 후 키요타카는 나나미에게 은신처를 이미 찾았는지 묻는다. 나나미는 물론이라고 대답하지만 아직 어린 유지가 이렇게 위험한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준페이와 마히토는 인간을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 계속 대화를 나눈다. 마히토는 그에게 자신의 실험 중 하나인 눈이 달린 거대한 무정형 보라색 덩어리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는 인간을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 다른 실험 대상을 준페이에게 건넨다. 이 사람으로 인간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는지 실험했다. 준페이가 그들을 보고도 침착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그는 놀란다. 준페이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무관심하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모르는 죽은 사람이나 고통받는 사람을 봐도 무덤덤하다. 마히토는 그의 내면에 가득한 증오를 보고 그것을 부추기며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며 완전히 허락해주겠다고 한다. 유지와 키요타카는 준페이가 집 밖에서 평상복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즉, 그가 한동안 학교를 빼먹었다는 뜻이다. 유지는 그를 따라 거리에서 기다리며 빈 곳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는 낮은 수준의 저주인 파리머리 저주를 발사하는데 이는 4급 이하의 수준도 아니어서 그가 주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즉시 강제로 제지하여 사건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목적이다. 한편 나나미는 마히토의 지하 은신처에 침투한다. 마히토는 고조 사토루에게서 안도하며 나나미는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야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마히토와 고조의 유사점을 지적하는데 특히 그들의 피상적이고 경솔한 성격이 그들의 음흉하고 강력한 힘을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비율 기술을 사용하여 마히토의 팔 중 하나를 잘라낸다. 그러나 마히토는 빠르게 그것을 재생하며 자신의 저주 기술인 무의 변형을 통해 영혼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한다. 몸은 영혼의 단순한 투영이며 그 형태는 영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영혼.
그래서 그는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영혼의 형태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나나미에게 다양한 영혼 변형을 겪은 인간 표본들을 보여주며 보통 인간들은 과정 중에 보통 죽기 때문에 다루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주술사들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해하며 그들을 만들고 싶어한다는 암시를 준다. 나나미, 그의 실험 대상 중 한 명이다. 아무렇지 않은 나나미는 시계를 확인하고 벌써 5시 30분임을 깨닫는다. 그의 근무 시간은 6시에 끝나기로 되어 있어서 그 전에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한다. 초과 근무를 피하기 위해서다. 준페이는 집에 도착해 현관 밖에 앉아있는 선생님 한 분을 발견한다. 그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선생님은 그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신다. 그의 3명이 괴롭힘을 당한 친구들의 장례식에서 그들을 친구라고 부르며 그 말에 준페이는 크게 동요하며 그 친구들이 자신에게 가한 모든 고문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게 된다. 선생님, 마히토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는 선생님을 저주하려 하지만 유지가 갑자기 모퉁이에서 뛰어나와 키요타카가 실수로 풀어준 머리파리를 잡는다. 주변에 준페이라는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잡으면서 유지는 준페이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선생님을 속여 그들을 혼자 두게 한 뒤 그는 준페이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한다. 지하에서의 싸움은 계속되고 나나미는 마히토가 공격에 사용하는 인간 표본을 크기와 형태를 바꿔가며 피한다. 어느 순간 그는 표본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데 표본은 힘없이 신음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울기 시작한다. 그는 쇼코가 인간이 변형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고통을 끝내기 위해 그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그는 표본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고 마히토의 조롱을 무시하며 말한다. 자신은 개인적인 감정이 일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마히토는 그의 무표정 속에서도 그의 영혼이 떨리고 있음을 느낀다. 이 취약한 순간을 이용해 그의 영혼을 잡아채고 저항하기 전에 뒤로 물러난다. 그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신을 사슴 다리로 바꿔서 도망친다. 운 좋게도 나나미의 영혼은 저주 에너지로 보호받았지만 만약 마히토가 만지면 그를 몇 번 더 하면 그의 영혼은 그의 통제 아래에 있을 것이다. 시계가 오후 6시를 알리며 공식적으로 나나미를 초과 근무로 몰아넣는다. 이것은 시간 기반의 계약을 활성화하여 그가 이전에 의도적으로 억제했던 전체 저주 에너지를 방출하게 한다. 그는 벽의 비율 기술을 사용하여 벽이 무너지게 하고 마히토는 떨어진 잔해를 피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그러던 중 나나미가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나 그의 다리 하나를 잘라버린다. 그 후 그는 이제 퇴각할 시간이라고 선언하며 둘 다 살아남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유지는 전페이와 타오를 데리고 있지만 기요타카의 감옥에 도달할 수 없다. 그는 다른 풀려난 저주를 잡느라 바쁘다. 준페이는 그의 단추에 있는 나선형 무늬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리고 마히토가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들은 주술사들이야. 유지는 초조해하며 그를 직접 신문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에게 살인사건 전에 극장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부인하며 사건 이후에야 저주를 보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사건 이후에야 유지는 그의 대답에 만족하며 추가 질문을 위해 그의 상사를 기다릴 수 있는지 묻는다. 그의 상사를, 그의 무죄를 믿으며 그는 준페이와 대화를 시작해 알아가려 한다. 준페이가 영화광이라 영화 이야기를 하며 둘은 금세 친해진다. 유지는 훈련 중에 많은 영화를 억지로 봐야 했기 때문이다. 준페이가 공포 영화에 대한 열정적인 분석을 나누는 동안 그의 엄마가 다가와 아들과 유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친구냐고 묻는다. 유지는 방금 만났지만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열정적으로 답한다. 그는 저녁 식사에 머물며 어린 시절과 학교 시절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준페이 엄마는 그 이야기에 크게 웃으며 웃음을 참지 못한다. 아니면 그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럴 수도 있다. 이 여성은 유지를 위해 접시를 건네주며 뭔가 재밌는 걸 해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절대 미친놈은 영화의 한 장면을 연기하게 됩니다. 전페이는 이에 흥분합니다.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함께 영화를 보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 유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재앙이 닥치고 다음날 나나미는 유지에게 전페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알립니다. 그는 어제 그녀가 완전히 괜찮았던 만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나미는 누군가가 츠쿠마에 봉인되지 않은 손가락 중 하나를 테이블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자고 있던 곳에서 저주받은 영혼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녀를 죽였지만 놀랍게도 주술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방은 깨끗했고 전페이의 엄마 혹은 그녀의 남은 부부는 침대에 누워 담요로 덮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나나미에게 전페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묻지만 그는 전페이가 실종되었다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소식이며 그는 유지에게 전페이를 찾아서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페이는 이제 너무 멀리 나아갔습니다. 그가 부엌에서 어머니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마음은 부서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획하기 위해 그곳에 손가락을 놓은 책임자 마히토는 그의 집에 도착해 그를 위로하고 조종하여 저주받은 힘을 얻고 자신을 해친 사람들에게 복수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준페이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다. 모든 감정을 잃고 예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빈 껍데기였다. 그는 신비로운 어두운 동으로 둘러싸인 학교로 천천히 걸어가 강당에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선배들이 성과를 인정받고 있었다. 방 안의 다른 학생들은 모두 기절했지만 선배만은 깨어 있었다. 그를 괴롭혔고 그 괴롭힘을 지켜보던 선생님은 그를 방어하기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를 방어하지 않았다. 그는 의식을 잃은 학생들과 선생님을 지나쳐 걸어가고 선생님은 그를 막으려 하지만 전페이는 평생 더 나은 남자가 되는 것에 지쳤고 이제는 차드의 수준에 올랐다. 차드의 수준에 올랐다. 그는 선배에게 다가가서 그가 자신의 집에 손가락을 두고 간 사람인지 묻지만 선배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하지만 전페이는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고 이 바보의 삶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저주받은 기술로 선배를 찌르고 즉시 그의 손이 시작된다. 중독되고 있다. 그의 온몸이 약해지고 얼굴에는 푸른 반점이 생기며 준페이가 그에게 다가가 얼굴을 정면으로 주먹질한다. 선배는 땅에 쓰러지고 준페이는 계속해서 그를 발로 차며 그가 그녀의 어머니 살인에 관여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죽을 거라고 말한다. 이미 여러 생애에 걸쳐 충분한 고통을 줬기 때문이다. 그는 능력을 사용해 선배를 들어올려 목을 조르지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유지가 강당 안으로 들어와 준페이에게 멈추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알던 친구가 아님을 깨닫는다. 훨씬 더 악한 존재로 변해버렸다. 유지는 전페이를 강당 밖으로 쫓아내며 최상의 다이버전트 주먹으로 때린다. 하지만 전페이는 그 안에 있을 때 모든 둔탁한 공격의 힘을 흡수하는 해파리 시키가미인 문드렉스를 소환하여 막아낸다. 전페이는 유지에게 자신의 학교 총기 난사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하지만 물론 그는 듣지 않으므로 전페이는 그를 해파리로 둘러싸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 때까지 제압한다. 그가 떠나려는 순간 유지가 촉수 덩어리에서 튀어나와 문드렉스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시키가미와 전페이가 창밖으로 떨어진다. 떨어지는 중에 그는 문드렉스의 독이 왜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한다. 유지에게로. 유지는 그를 쫓아 점프하고 준페이는 두 개의 뾰족한 촉수로 공중에서 그를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유지는 공중에서 그것들을 피하고 아래로 밀어낸다. 그는 준페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주먹질해 그가 엉덩방아를 찍게 만든다. 유지는 그에게 이성을 되찾으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친 체조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모든 죄를 짓는 것이 전에 어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한 삶을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한다. 그는 그 행복한 삶을 포기한 것에 대해 말한다. 이 말에 준페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사람들에게 마음이 없다고 믿어야 한다고 소리친다. 만약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그 마음으로 저주를 내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으로 그는 두 개의 촉수를 유지를 향해 내밀고 유지는 충격을 받으며 맞는다. 그는 이전에 했던 말들에 대해 주메이에게 사과하며 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주메이에게 주술고등학교에 들어오라고 제안한다. 그곳에서는 재능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도움으로 더 강해지고 어머니를 저주한 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는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주메이가 항복하려던 찰나 버진 모히토가 그들 앞에 나타나 그의 이상한 팔을 변형시켜 유지를 벽에 붙인다. 유지는 주메이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지만 그는 굳건히 서서 모히토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려 한다. 갑자기 모히토의 차가운 손이 그의 어깨에 닿자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든다. 모히토는 준페이가 다른 사람들처럼 멍청하다며 웃고 빈둥거리는 변신술로 그를 못생긴 회색 저주로 변형시킨다. 그 후 그는 유지를 놓아주고 둘의 싸움 2라운드를 시작한다. 유지는 그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으며 대신 소리치면서 준페이를 붙잡는다. 스쿠나를 위해 스쿠나가 준페이를 변신시켜주는 대가로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스쿠나는 단호히 거절하고 그 순간 유지는 두 악한 저주가 자신을 비웃는 것만 느낄 수 있다. 저주받은 준페이는 힘없이 유지의 재킷을 잡고 왜냐고 중얼거리다. 쓰러진다. 분노한 유지는 웃고 있는 모지토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모지토는 자신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 타격에 모지토는 유지가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기술로 자신을 다치게 했는지 궁금해하며 자신이 자연스럽게 영혼의 형태를 배우고 그것을 직접 공격하는 방법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스쿠나의 영혼이 항상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유지의 몸의 모든 세포는 모지토를 죽이려 한다. 그는 모지토에게 다양한 주먹을 날리지만 모지토는 날개를 펼쳐 모두 피한다. 그는 모두 회피한다. 좋은 소식은 유지가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계속 공격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주먹이 맞지만 나쁜 소식은 모히토가 공격적으로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의 팔을 치명적인 무기로 변형시키고 있다. 유지는 칼날을 피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내몰리고 그는 모히토의 과도하게 뻗은 팔을 잡아당기며 모히토가 얼마나 자신을 늘릴 수 있는지 한계가 있길 바라며 갑자기 손에 날카로운 통증이 쏘아지고 모히토의 팔에 가시가 돋았다는 걸 깨닫는다. 보통 사람처럼 놓지 않고 그는 더 세게 당겨 모히토를 1층 바닥까지 끌어내린다. 그는 땅을 주먹으로 쳐 먼지 구름을 일으키고 시야 방해를 이용해 가까이 다가가 모히토의 배를 주먹으로 친다. 모히토는 즉시 배에서 긴 가시를 내밀고 그것이 유지의 몸통을 깨끗이 뚫는다. 유지의 몸통을 뚫고 나간다. 이 시점에서 그는 유지가 숙나로 변신하지 않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고 직접 숙나의 영혼의 무기력 변형을 사용한다. 갑자기 그는 해골 더미 위 왕자에 앉아있는 숙나 앞에 있게 된다. 해골 더미 위에 앉아있다. 숙나는 본질적으로 그를 성가신 바퀴벌레라 부르며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그를 현실 세계로 발로 차서 내몬다. 유지는 모히토의 얼굴을 잡고 머리를 반복해서 부딪힌다. 하지만 그가 손을 떼자 모히토는 사라졌다가 그의 뒤에 다시 나타난다. 팔에 거대한 철퇴가 융합된 상태로 나나미가 그가 휘두르려 할 때 구출하러 온다. 그는 모히토의 코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유우지를 향해 무엇이 원인인지 묻고 유우지는 자신이 그를 주먹으로 친 후에 그런 일이라고 대답한다. 나나미는 이것이 모히토의 기술이 유우지에게 통하지 않거나 그를 죽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뜻임을 깨닫고 그 이점을 살린 계획을 세운다. 생각하며 그는 유우지에게 솔직히 모히토에게 자신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모히토를 사방에서 공격해 여기서 그를 제압하자고 제안한다. 모히토는 온몸을 가시로 변하게 하지만 그들은 피해 범위에서 벗어난다. 가시를 잘라내기 시작해. 모히토는 자신을 작은 버전으로 변형시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간다. 유지와 나나미는 그가 형태를 바꾸기 전에 저주받은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형태를 바꾸기 전에 모히토는 변형된 인간들을 토해내고 그들을 유지에게 풀어준다. 역겹네. 유지는 그들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어서 힘들어한다. 그들이 그에게 놀아달라고 하고 죽여달라고 애원할 때 한편 모히토는 나나미를 상대하며 그를 벽에 빠르게 붙잡아 놓는다. 그는 유지의 변형과 그를 나나미와 싸우게 하려는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지만 그는 위에서 공격해온 유지에게 공격을 끊기고 만다. 모히토는 변형된 인간을 유지가 죽일 줄 몰랐기에 다시 주도권을 잡았다. 그들은 이 틈을 이용해 그에게 공격을 퍼부어 그가 변신할 시간을 벌어준다. 변신할 수 있도록 다른 선택지가 없어진 모히토는 도메인 확장을 사용해 나나미를 가두고 유지는 무력하게 뒤에 남겨진다. 나나미는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히토를 피하며 접촉을 피하는 평소의 방법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술사의 도메인 내 모든 공격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그는 주술사로서의 삶을 그만두었던 때를 회상한다. 그는 언제든지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기대가 싫어서 4년 동안 그만두었다. 그동안 그는 무자비한 월스트리트 스타일의 상사 아래에서 전업 주식 중개인으로 일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40세에 은퇴할 만큼 많은 돈을 벌어 저렴한 나라에서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는 매일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 보냈고 어느 날 그가 단골로 가던 빵집에 항상 웃고 있는 귀여운 점원이 그가 얼마나 지쳐 보이는지 지적했다. 그에 대해 그는 우노 리버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그녀는 끊임없는 어깨 통증에 짓눌려 있다고 고백했다. 나나미는 그것이 아마도 그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면서 어깨에 걸린 약한 저주 때문임을 알았다. 그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억눌렀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자신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일에 이렇게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항상 이상하다고 말했다.
반면 빵집에서 일하며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녀 같은 사람은 보수가 너무 적다는 것을, 그녀 같은 사람은 보수가 너무 적었다. 그 후 그는 손을 들어 공중의 수평으로 베어 그녀의 어깨에 걸린 저주를 없애 즉각적인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의 어깨에 걸린 저주를 없애 즉시 안도하게 했다. 그가 빵집을 나서자 그 여자는 기쁘게 고마워요라고 외쳤고, 그는 그것에 이끌려 고조에게 전화를 걸어 주술 고등학교에 다시 들어가 더 큰 목적을 갖기로 했다. 그 기억을 되살리면 나나미는 가능한 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그는 죽음을 받아들인다. 마히토의 손에 죽음을 맡긴다. 하지만 유지는 위에서 영역을 부수고 난입한다. 스쿠나가 깨어나고 즉시 마히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그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그의 영역이 산산조각 난다. 마히토는 이미 대부분의 저주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사용해 부풀어 오른 거인으로 변신한다. 유지는 강력한 분기 주먹으로 돌진하며 이는 큰 피해를 줄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그가 마히토를 가격하자 마히토는 풍선처럼 터지고 뱀처럼 하수도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렇게 그는 하수도로 사라진다. 마치 뱀처럼 나나미는 즉시 지원군을 요청하여 그 지역을 포위하지만 유지는 마침내 상처에 굴복하고 땅에 쓰러진다. 나나미는 그를 주술 고등학교로 데려가 휴식을 취하며 그곳에서 이전의 사건들을 논의한다. 나나미는 도메인 확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유지에게 감사하지만 유지는 그를 구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우연히 그의 영혼에 닿은 마히토를 공격한 스쿠나라고 말한다. 더욱이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올바른 죽음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다. 나나미는 그에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각 사람에게 적합한 죽음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죽음이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확실하다. 모든 사람에게 그의 유일한 걱정은 동료 주술사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동료가 되는 것이다. 그것뿐이다. 한편 마히토는 최고의 저주 휴양지에서 화산머리와 함께 느긋하게 쉬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주술 테러 공격의 배후인 지토와 함께 있다. 마히토는 스쿠나의 영혼을 만진 후 자신들이 지토의 원래 계획인 모든 손가락을 모아 스쿠나에게 보여주는 것에 자신이 있다고 보고한다. 심지어 그것이 그들을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저주를 소멸시킬 수도 있더라도 화산머리 씨는 상관하지 않는다. 저주는 다시 나타날 운명이기 때문이다. 스쿠나가 있는 한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저주를 최고의 존재로 복원하는 것뿐이야. 인간 위에 기뚜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는 듯하며 그들에게 첫 번째 행동 방침은 이미 가지고 있는 육지 손가락 주술 기술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유지를 먹이기 전에 그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그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다. 그는 이 일이 이미 진행 중임을 확신시킨다. 주술고등학교에서는 교토분교 교류 행사 당일이 도래했고 유지는 죽은 자로부터 화려하게 등장하는 것에 매우 신이 나 있다. 슬픔에 잠긴 친구들에게 마나미는 그가 살아있다고 보면 충분히 놀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조는 불을 지피며 그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정교한 술책을 쓰자고 주장한다. 그렇게 말하며 한편 유타히메가 이끄는 교토 학생들이 1학년 반쯤 되는 마법사와 함께 본관에 도착해 도쿄 학생들을 깔보고 있다. 평소처럼 고조는 카트와 기념품을 들고 늦게 등장하며 교토 학생들을 맞이한다. 그는 족보 장신구의 기념품을 건네고 카트를 도쿄 학생들에게 과시하며 열광시킨다. 그리고 카트를 열어 유지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유지는 포즈를 취하며 메구미와 노바라의 기뻐하는 얼굴을 신나게 살펴본다. 그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고조는 카트를 돌려 교토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그를 스쿠나의 그릇이라고 하지만 그들조차 기념품에 정신이 팔려 그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유지는 실제로 죽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때 노바라와 메구미가 그에게 다가와 설명을 요구하며 노바라는 눈물을 참는다. 유지도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울지 않으려 애쓴다. 그들에게 일찍 말하지 못해서 이틀간의 교류 행사 첫 번째 도전은 지역에 풀려난 2급 저주를 물리치는 팀 배틀이다. 이 지역에는 3급 이하의 여러 저주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해질 때까지 승리팀이 없다면 가장 많은 영혼을 퇴마한 팀이 승리합니다. 영혼을 퇴마한 팀이 승리합니다. 유일한 규칙은 어떤 경쟁자도 중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금지됩니다. 도쿄 학생들은 대회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따로 모임을 가집니다. 도전 과제는 계획대로지만 유지가 추가되어 전략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지가 추가되어 전략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발차기와 주먹질에 능하다고 설명하는데
판마는 이미 그런 인원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메구미는 유우지의 힘을 지지하며 그가 모든 사람이 함께 싸워도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계획을 마친 후 메구미는 유우지에게 그가 가짜로 죽어있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유우지는 처음에는 부인하려 하지만 곧 무슨 일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그가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도쿄팀은 교토팀을 처치할 준비를 합니다. 팀 이벤트가 시작되자 도쿄팀은 하나의 그룹으로 숲으로 뛰어듭니다. 계획대로 토토는 혼자서 그들과 맞서고 유우지는 토토의 얼굴을 그의 아랫부분에 밀어넣어 나머지 팀원들이 판다와 메구미가 이끄는 두 그룹으로 나뉘게 합니다. 아이디어는 토토가 모두 한 번에 팀을 무찌를 만큼 충분히 개방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은 희생시키고 나머지들은 도망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시야에서 벗어나면 유지는 놓아주지만 놀랍게도 토토는 그 깜짝 테이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 놀라운 일이야. 토토는 그에게 주먹을 날리며 반격하고 그를 나무에 날아가게 만든 후 멜론처럼 얼굴을 차기 시작해서 기절시켜버려. 승리에 만족한 토토는 다음 목표를 사냥할 준비를 하는데 그러나 유지는 다시 일어난다. 감탄하며 토토는 그가 어떤 여자 타입인지 묻는 것으로 그의 성격을 판단하려 한다. 그가 어떤 여자에게 끌리는지. 유지는 그 질문에 지치지만 자랑스럽게 키 큰 여자를 좋아한다고 대답한다. 큰 엉덩이. 그의 대답에 토토는 즉시 그를 문화인으로 인식하고 그와 유지가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차이고 서로 의지하는 완전한 친구인 다른 일상물 세계를 상상한다.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가 울음을 터뜨리고 유지를 최고의 친구라고 부른다. 친구. 갑자기 총알이 유지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 덕분에 피한다. 번개처럼 빠른 반사신경. 매그가 계속 쏘는 동안 검객 미화가 그를 기습한다. 그 공격도 그는 피한다. 그는 곧 교토 멤버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깨닫고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두가 움직이지 않은 채 멈춰있다가 박수 소리가 들리고 어쩐 일인지 유우지와 궁수 의장이 자리를 바꾼다. 토토가 그들 앞에 나타나고 유우지는 교토 멤버들이 누가 자신을 죽일지 서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본다. 결국 그로 인해 토토를 제외한 모두가 후퇴하게 된다. 한편 도쿄 정찰그룹 두 팀은 교토팀이 저주가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유우지를 두고 떠난 같은 장소에 뭉쳐있는 이유를 알아내려 한다. 발견될 것이다. 양쪽 모두 쭈글쭈글한 교토교장 가관지가 팀 대항전의 혼란을 틈타 교토팀에게 유지를 암살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교토팀에게 유지를 암살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노바라는 그들의 비겁한 행동을 혐오스럽게 여기지만 판다는 그녀가 개인적으로 유지와 친하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다른 주술사들에게 그는 숙주의 역할을 하는 수쿠나로서 불안한 위협이다. 판다와 노바라는 유지의 안전을 확인하기로 하고 토베는 2급 주술을 찾아 교토팀이 유지를 죽이기 전에 팀 대항전을 끝내려 한다. 조기 종료하려 한다. 한편 메구미와 마키도 역시 유지가 있던 곳으로 돌아온다. 가는 길에 메구미가 전기 충격을 주어 쓰러뜨린 낮게 나는 마녀 모모를 발견한다. 그녀는 누의 전화를 받은 날개로 감전당한다. 다음으로 그는 카모와 메와와 함께 칼을 맞대고 유지를 죽이려는 그들의 의도를 신문한다. 카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지만 메와는 혼자일 때 자신의 팀원들과는 달리 유지의 죽임에 반대한다고 마키에게 털어놓는다. 그녀는 단지 좋은 승진 추천을 받기 위해 이 이벤트에서 이기고 싶어 할 뿐이다. 그녀는 가난한 것이 지겹다. 마키는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고 그들은 이벤트의 정신에 따라 공정한 싸움을 하기로 동의한다. 한편 유우지와 토토는 난투극을 벌인다. 유우지는 작은 체구에도 날렵한 움직임과 막강한 힘으로 상대를 버텨낸다. 토토는 그의 실력에 크게 감탄하지만 유우지의 엉뚱한 확산권법을 보고는 지연된 저주력을 나쁜 습관이라며 그가 약해질 거라고 핀잔을 준다. 유우지는 이에 발끈해 분노를 더해 싸우기 시작한다. 그는 토토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오른손 훅까지 받아낸 뒤 곧바로 왼손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 이 한 방에 이 동작을 보고 토토는 유우지가 싸움 초반부터 이미 성장했음을 깨닫는다. 유지가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자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쓰러진다. 유지는 이 틈을 이용해 분산 주먹을 그의 얼굴에 날리려 하지만 토토는 머리로 그 탄력을 분산시켜버린다. 이후로는 진심 어린 조언 시간이 이어지는데 토토는 설명한다. 그의 특이한 분산 주먹이 약한 적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 특급, 등급 영체에겐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는 전형적인 생각을 버려 저주 에너지가 내장 깊숙한 부정적 감정에서 시작되어 주먹으로 흘러들어가야만 발동된다는 통념을 버려야 한다고 말이다. 대신 그의 저주 에너지는 몸과 영혼 곳곳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이 계시는 유지의 몸 전체에 저주 에너지를 깨우고 그들은 다시 싸움에 돌입한다. 유지가 이 싸움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길 바라며 토토와 맞섰다. 궁극의 힘을 이루기 위해서다. 한편 숲속에서는 판다와 노바라가 메구미의 식기구미에 감전되어 회복 중인 모모를 몰아붙인다. 메구미의 식기구미에 감전되어 회복 중인 모모를 몰아붙인다. 노바라는 그녀와 메이를 놀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모모를 정말 화나게 한다. 갑자기 저주 에너지 광선이 판다를 쓰러뜨리고 교토에서 온 괴짜 메카마루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다. 메카마루는 판다가 저주 시체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라고 노바라에게 확신시킨다. 그는 저주 시체다. 모모는 노바라를 공격하려는 그를 막는다. 그녀는 직접 처리하고 싶어 한다. 혼자서 판다는 속았지 라고 외치며 일어나 메카마루에게 날카로운 펀치를 시도하는데 그가 빗줄기에 전혀 다치지 않았음을 보인다. 메카마루는 자신의 팔을 작동시켜 오른팔에 회전날이 가득한 장치를 드러낸다. 그 장치를 이용해 날아들며 판다를 공격한다. 판다는 가까스로 회피하며 상대를 파악하려 애쓰고 그가 원거리 공격을 전문으로 한다는 것을 짐작한다. 판다는 그의 직급이 뭐냐 묻고 준 2급 정도일 거라 예상하지만 메카마루는 실제로 준 1급 주술사라고 밝힌다. 어라. 메카마루는 처음에 고에너지 광역 공격을 사용하지만 곧 정밀한 핀포인트 공격으로 전환하여 판다의 핵심을 노리려 한다. 모든 저주받은 시체는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판다는 펀치와 킥 콤보의 눈보라를 시작해 메카마루를 압도하고 잠시 멈춰 메카마루가 저주받은 시체가 아니라 실제로는 주술사가 원격 조종하는 인공신체임을 알아냈다고 말한다. 주술사다. 판다의 추측은 정확했고 메카마루는 자신의 실제 몸이 특출난 저주 기술을 타고났지만 그 대가로 오른팔과 양다리를 가지지 못해 화려한 욕조에 갇혀 있다고 밝힌다. 그의 피부는 매우 민감해서 달빛 아래에서도 타버리고 만성 통증을 겪는다. 그는 저주받은 시체인 판다가 아무 걱정 없이 태양 아래를 걸을 수 있는데 자신은 그런 기회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분노한다. 이 말을 하며 그는 엄청난 에너지를 두 번째 초음포에 집중시키고 판다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노바라가 피하려고 하면 사격선에 잡히기 때문이다. 판다는 피하려고 하면 노바라가 맞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메카마루는 그가 유리잔을 불태우며 파마를 파괴했다고 생각했지만 판다는 연기 속에서 거대한 엄니를 가진 고릴라로 나타난다. 메카마루는 방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파마가 설명한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저주받은 시체가 아니라 마사미치가 만든 가장 훌륭한 것으로 하나가 아닌 세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다. 코어 중 하나만이 동시에 메인 코어로 작용하며 그의 몸의 형태를 결정한다. 그의 몸을 보통 메인 코어는 그의 자신의 코어이며 균형을 강조하기 위해 팬더의 형태를 취한다. 하지만 그의 여동생의 코어는 수줍음이 많아 고유의 형태가 없고 그의 형의 코어는 힘을 강조하기 위해 고릴라의 형태를 취한다. 메카마루의 빔이 그의 여동생 코어를 맞췄고 두 번째 울트라 캐논이 그의 팬더 코어를 소진시켜 형의 고릴라 코어만 남았다. 팬더는 새로 얻은 힘을 사용해 메카마루를 지붕 위로 날려버린다. 그는 특수 능력인 무차단 드러밍을 사용하여 팜 스트라이크를 구축한다. PP. 이로 인해 메카마루의 오른팔이 완전히 손상된다. 판다는 유리한 근접 전투를 유지하기 위해 싸움을 밀집된 공간에서 계속하지만 메카마루는 얼굴에 타일을 던져 산만하게 만들어 도망치는 데 성공한다. 거리를 충분히 벌리자 그는 마지막으로 캐논을 사용하여 판다의 가장 집중된 저주 에너지가 있는 지점을 공격하는데 그것이 그의 핵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다는 메카마루의 팔을 잡고 다시 한번 그를 놀라게 하는데 자신의 몸의 저주 에너지를 조작하여 핵의 위치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침내 그는 메카마루의 얼굴을 부수고 그를 완전히 물리칩니다. 싸움이 끝난 후 판다는 메카마루와 연결되며 자신이 다른 주술사들과 진정으로 어울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인간인데 자신은 그렇지 않아서 질투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메카마루에게 그들이 적이 될 필요는 없으며 그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면 판다가 도와줄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의 말은 메카마루의 마음에 와닿고 그는 항상 동료들과의 거리감을 느꼈다고 인정합니다.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판다에게 자신의 진짜 불구의 몸을 보고도 여전히 도와줄 것인지 묻습니다. 이에 판다는 자신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리터럴 판다. 그 후 메카마루는 마음속에 희미한 행복을 품고 이벤트에서 기권한다. 이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마키와 마이와는 한동안 서로의 칼날을 맞대고 있었다. 마이와는 마키의 미친 힘에 깜짝 놀란다. 그녀는 마이스 문블리가 마키가 약하고 저주받은 에너지가 없어서 영원히 사급에 갇힐 것이라고 말했던 때를 회상한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소위 사급 주술사에게 얻어맞고 있다. 마이는 마키의 끈질긴 공격 때문에 공격을 감행할 수 없었다. 마키는 좁은 공간에서 360도 회전할 수 있는 긴 칼로 공격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마키의 발차기에 의해 절벽에서 떨어져 얕은 개울에 빠지게 된다. 그녀는 가능한 한 마키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특별한 능력인 심플 도메인을 사용해 무장을 해체할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 마키는 그녀의 계획을 눈치채고 자신의 창을 반으로 부러뜨려 마이와에게 던진다. 마이와는 그것을 튕겨내지만 마키가 예상치 못한 무기를 던질 줄은 몰랐다. 예상치 못한 요소 덕분에 마키는 그녀를 도메인의 범위에서 밀어내고 결국 아이키도 기술로 그녀의 무장을 해제하며 싸움을 끝낸다. 한편 노바라는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모모와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애쓰고 강력한 저주 에너지 바람을 계속 쏘아대고 있다. 바람 폭풍 중에 그녀가 회복하는 동안 모모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노바라의 얼굴에 빗자루를 내리쳐서 정말 화나게 만들어요. 모모는 그 기회를 잡아 여성 주술사들이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과정에서도 흠잡을 데 없이 보여야 한다고 훈계합니다. 노바라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저주받은 에너지로 내장된 못을 그녀에게 던지지만 모모는 쉽게 피하고 또 다른 바람의 물결을 되돌려보내요. 운 좋게도 노바라는 그것을 견디고 두 발로 서 있어요. 모모는 힘을 키우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깜짝 공격에 대비해 머리와 귀에 저주받은 에너지를 채널링해야 하거든요. 속에 그녀가 두려워하는 능력을 지닌 노바라가 모모에게 못을 던지지만 계속 빗나가는 동안 모모는 강의를 이어가며 마이는 다른 여성 주술사들보다 훨씬 더 큰 압박을 받는다고 그녀가 전인 가문이 기준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바라는 그녀의 불운이 그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에 특히 언니 마키가 훨씬 더 다정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동정하지 않는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말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녀는 마음씨 착한 친구 유지를 단지 저주체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한 뒤 그녀는 저주수를 발동해 자신이 던진 모든 못을 이전에 설치한 폭발물이 터지면서 엄청난 양의 저주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녀는 모모의 혼란을 기회로 삼아 뛰어올라 빗자루 끝을 잡지만 모모가 재빠르게 발차기로 그녀를 떨어뜨린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그녀는 빗자루 솔 하나를 뽑아 허수아비 인형을 공격한 뒤 망치로 내리찍어 모모가 빗자루를 제어할 수 없게 만든다. 땅에 쓰러진 모모를 향해 노바라는 장난감 망치로 공격한다. 일반 망치로는 상대를 죽일 수 있기에 저주 에너지가 깃든 장난감 망치로 연달아 공격한다. 모모가 막 패배 직전에 이를 때 메이가 먼 거리에서 노바라의 이마를 향해 고무탄을 쏴 기절시킨다. 총알을 쏜 직후 마키가 그녀 앞에 나타나 자매와 1대1 전투를 벌인다. 메이는 마키에게 총알을 쏘지만 마키가 그녀의 사각지대에 숨어 아래에서 공격해 나무가지를 잘라내며 놀라게 한다. 메이가 서 있는 나무가지를 지면에 떨어지자 마키가 그녀를 차서 마이는 자신의 자매가 자신이 결코 가지지 못한 재능을 가졌음을 인정하게 된다. 어릴 적에도 그녀는 저주를 보지 못해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두려움 없는 롤모델처럼 보였다. 메이는 마키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마키는 너무 빨리 달려서 보이지도 않는다. 육안으로는 6번째 탄환을 발사하자마자 마키는 그녀에게 돌진해 총을 재장전하기도 전에 싸움을 끝내려 한다. 하지만 메이는 저주술 제조를 사용해 7번째 탄환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모든 저주력을 소모해 근거리에서 마키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마키는 맨손으로 총알을 받아내며 결정적으로 싸움을 끝낸다. 메이는 자책을 금치 못한다. 언니가 저주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았음에도 오히려 자신만이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에 그녀는 결국 감정이 북받쳐 오르며 왜 가족을 떠나 강해져야 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결코 주술사가 되고 싶지 않았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며 지내는 것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마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강요받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실제로 저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알아요. 마키는 자신이 강해지지 않으면 자신을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메이에게 사과한 후 그녀를 뒤에 남겨둡니다. 다른 곳에서는 메구미와 카모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카모는 끈질기게 공격을 퍼붓고 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보이고 코너에서 구부러질 수 있는 저주 에너지 화살. 메구미는 하나를 잡고 화살 촉에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모의 저주 기술이 혈액 조작이라는 것을 추측합니다. 자신의 피와 그것에 닿은 물체들이 화살의 물리학을 초월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메구미는 놀랍게도 카모가 마지막 화살을 지붕에 쏘고 그것을 메구미에게 접근하기 위한 방해물로 사용해 강하게 주먹을 날리는 것을 봅니다. 메구미는 자신의 통파로 방어하기에 늦었고 카모의 힘에 깜짝 놀랍니다. 그 힘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메구미는 카모가 자신의 혈액 조작 기술을 사용해 심박수와 다른 멋진 것들을 조절하여 신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잠시 가까운 전투를 벌이다가 카모가 메구미의 두 통파를 부러뜨립니다. 카모는 유지를 죽이고 싶다고 가벼운 농담을 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교장 각간지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가모가문 당주로서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메구미에게 우리 둘은 똑같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전인 가문과는 모든 인연을 끊었다고 말하는 메구미를 불안하게 한다. 그 후 메구미는 개구리 식기 중 하나를 뒤에서 가모를 공격하게 하고 가모는 충동적으로 반격하지만 식기는 부서져 흩어진다. 미끼였다는 걸 깨닫고 바로 메구미에게 돌아서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메구미가 최근 소환한 식기 맥스 엘리펀트를 불러냈기 때문이다. 거대한 물결을 일으켜 가모를 건물 밖으로 몰아낸다. 다음으로 메구미가 류를 소환해 카모가 공중에 있을 때 감전시키지만 그는 빠르게 어머니를 떠올리며 회복하고 피를 담은 주사기를 류에게 던지는데 류는 피를 사용한다. 전투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자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과 함께 두꺼운 갈색 뿌리가 땅에서 솟아오릅니다. 그 뿌리는 뱀처럼 그들을 향해 움직입니다. 근처 지붕에서 달리고 있는 토게는 저주받은 말을 사용해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벤트를 감독하며 편안히 지내던 고위 관계자들은 즉시 혼란을 통보받고 마침내 그들은 개입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고조와 나머지 인원들이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막이 쳐져 있습니다. 일어나 고조는 장막에 손을 대자마자 밀려나지만 이상하게도 유다함에는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 않게 통과할 수 있어. 고조는 이 장막이 고도로 숙련된 주술사가 자신만 막으려고 만든 거라고 추측해. 다른 주술사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말이야. 고조는 자기는 장막을 부수는 동안 먼저 들어가라고 말해.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대머리에 도끼를 든 이상한 남자가 앞을 막아. 가쿠간지는 자신의 대머리 괴짜 자존심에 도전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디선가 전기 기타를 꺼내 싸울 준비를 해. 한편 메구미와 토게, 케모는 같은 상대와 마주치게 돼. 고조를 공격한 특급 저주, 하나미. 하나미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기만 하자 메구미가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고조를 부르려 하지만 영혼이 갑자기 그에게 달려가 전화기를 부숴버린다. 토게는 저주받은 언어로 하나미를 멈추게 하고 그 사이 케모는 혈액 조작으로 회전하는 칼날을 만들어 그를 가격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류는 그를 전기로 공격하려 하고 이어서 메구미에 숨겨진 카타나로 베지만 이것조차 상처를 주지 못한다. 갑자기 하나미가 외계어로 말하기 시작하지만 어떻게든 그들은 이해할 수 있다. 그를 마음속으로 이해하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소원은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연은 인간에게 지쳤고 더 이상 인간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이 치유될 시간을 주기 위해 인간을 전멸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은 토게의 저주받은 말에 의존하여 하나미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그를 피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 효과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메구미는 류를 보내 하나미를 공격하게 하려고 기대하지만 토게는 지쳐서 피를 토하며 기침을 하고 하나미는 그의 팔을 곧장 찔러 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후 하나미는 거대한 공을 발사하여 그들이 서 있던 지붕에서 케모를 날려버리고 메구미는 혼자서 그와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토게는 일어나서 마지막 힘을 다해 말합니다. 꺼져. 그리고 그는 쓰러집니다. 하나미는 잔해에 묻히지만 곧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마키의 기습 공격을 막습니다. 마키는 장난스러운 구름이라는 특급 3단계 지팡이로 하나미를 물속으로 밀어냅니다. 메구미는 이제 흰색과 검은색 신이계의 힘이 결합된
신이 개를 소환합니다. 흰 개가 완전히 파괴된 후입니다. 개는 뛰어올라 하나미를 속이기 위해 빠른 속도로 공격합니다. 그동안 마키는 메구미의 검은 카타나를 들고 돌진합니다. 하나미가 그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내고 있을 때 메구미가 그의 뒤통수를 장난기 가득한 구름으로 가격한다. 그들은 다시 무기를 바꾸고 함께 공격한다. 그들이 기세를 올리는 것처럼 보일 때 메구미는 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고 저주꽃이라는 끔찍한 포자에 감염되었음을 깨닫는다. 그가 다친 것을 본 마키는 전투 의지를 잃고 조르기 당한다. 메구미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저주 에너지를 깨우려 애쓴다. 하지만 다행히 유지와 도토가 제때 도착해 그들을 구해준다. 메구미는 유지에게 하나미와 싸우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유지가 그를 바라보며 그가 괜찮을 거란 걸 안심시키기 위해 소탈하게 미소 지었다. 이 모습이 메구미에겐 전에 그가 보냈던 눈빛을 떠올리게 했고 마키를 안고 있던 판다에게 물러서라고 명령한다. 마키를 태웠던 판다가 후퇴한다. 판다와 마키가 사라지자 토토는 한 발 물러서며 전형적인 코치답게 유우지에게 말한다. 블랙 플래시라는 기술을 성공시킬 때까지 개입하지 않겠다고. 유우지는 먼저 물을 튀겨 자신의 움직임을 위장하고 한미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돌을 던진다. 그 사이 몰래 다가가 통쾌한 회전 발차기를 날린다. 한미의 얼굴을 향해. 한미는 그의 초인적인 속도가 마키보다 훨씬 빠름을 인정하면서도 힘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해 상체를 완전히 노출시킴으로써 유지가 블랙 플래시를 발동해 펀치를 시도하게 만들었지만 먹히지 않는다. 토토는 다친 친구들을 떠올리며 유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집중을 되찾도록 뺨을 때리며 화를 기량에 방해되지 않게 하라고 일깨워준다. 장난삼아 한 번 더 뺨을 쳐준다. 이 전략은 성공하고 유지는 집중력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로 다시 싸움에 뛰어들어 침을 흘리기 시작한다. 이어서 그는 다음 오른 훅에 엄청난 속도와 파워를 집중시켜서 그의 저주 에너지가 거의 동시에 타격에 쏟아져 나오며 왜곡을 일으킨다. 공간과 그의 저주 에너지가 검게 번쩍이며 그의 타격이 평소의 2.5배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유지의 첫 번째 성공적인 블랙 플래시는 상당한 피해를 주고 하나미는 화를 재생하기 위해 많은 양의 저주 에너지를 써야 한다. 토도는 자랑스러운 아빠처럼 유지에게 다가가서 블랙 플래시를 사용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 기술은 주술사들이 저주 에너지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그 후 토도는 유지와 함께 하나미와 싸우기 위해 합류하고 하나미는 그들과 싸울 때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부상당한 팔에서 천을 찢어내며 불길한 꽃봉오리를 드러낸다. 그는 거대한 뿌리를 터뜨려 적들을 향해 광범위한 공격을 시작한다. 적들은 피하려고 뛰어오른다. 그들은 적 위를 달리며 피한다. 하나미는 뿌리를 따라 공중 공격을 빗나가며 그들을 쫓아가서 함께 주먹을 날리려고 하지만 조율에 실패한다. 그들은 다시 한번 시도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미가 모든 뿌리를 철수시키고 그들을 떨어뜨리게 만든다. 그동안 그는 두 개의 가시 뿌리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적들은 빠르게 반응하여 서로 발로 밀어내며 공격을 피한다. 피하려는 것이다. 하나미는 이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지만 좌절 대신 그에게 새로운 감정이 일기 시작한다. 그는 한 번 마히토와 나눈 대화를 떠올린다. 마히토는 그에게 신념 때문에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싸움 그 자체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고 격려했다. 결국 저주들은 싸우고 고통을 주는 것이 본성이라고. 그렇다. 그는 하나미가 진정한 힘을 억누르고 있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미가 유지와 토토의 공격을 막아내자 그는 마히토를 떠올리며 마침내 싸움을 즐기고 있음을 인정한다. 한편 토토는 자신의 저주수를 드러낼 때가 되었다고 결심한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유지에게 그냥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함께 하나미를 향해 돌진하지만 갑자기 토토의 발이 하나키의 뿌리 하나에 걸리고 날카로운 뿌리 더미 쪽으로 곧장 날아간다. 하나미는 토토의 죽음을 확신하지만 박수 소리가 그의 귀에 울리고 갑자기 자기 뿌리에 찔리는 기분을 느낀다. 유지는 옆에 토토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충격을 받는다. 바로 이때 토토는 자신이 부지우디라 시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저주 기술을 드러낸다. 부지우디는 그와 다른 사람의 위치를 바꿀 수 있게 해준다. 하나미가 이 기술을 이해하기도 전에 둘은 다시 그의 뒤로 달려가 공격을 감행하고 토토는 계속해서 위치를 바꿔 그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린다. 장소들. 그들은 하나미에게 여러 차례 타격을 가하는데 하나미는 이제 자신이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제
그는 유지가 직선 주먹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 완전히 몰입한 유지는 연속으로 3번의 블랙 플래시를 날린다. 연속으로. 그는 4번째 공격을 시도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미가 토토가 박수를 치며 위치를 바꾸려는 것을 감지하고 반격하려 한다. 하지만 박수 후에도 유지는 여전히 같은 곳에 있고 토토는 하나미가 박수치는 것이 자신의 함정을 빠르게 파악했음을 드러낸다. 그는 하나미가 손을 박수치는 것이 자신의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함정에 빠졌다. 저주 기술. 유지는 4번째 연속 블랙 플래시를 성공시키며 나나미와 함께 연속으로 그렇게 많은 횟수를 해낸 유일한 주술사로 남게 된다. 천천히 하나미는 그 기술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전환된 직후 공격한다. 하지만 모든 블랙 플래시에서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저주 에너지가 소모되어 그를 퇴치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나나미의 영혼은 그의 어깨에 있는 거대한 꽃봉오리를 열어 저주받은 봉오리들을 드러낸다. 그들은 한꺼번에 그들을 향해 발사되고 토도는 손을 부딪혀 유지와 하나미의 위치를 바꾸며 자신과 저주를 사격선에 놓는다. 이로 인해 하나미는 토토의 기술이 자신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른 사람과 토토는 저주받은 에너지로 몸을 감싸 자신을 보호하지만 메구미의 상처에 난 저주받은 싹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저주받은 싹이 저주 에너지에 달라붙는다고 추측한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저주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모든 싹이 튕겨나간다. 그를 하나미를 좌절시키며 그들은 약해지는 저주받은 영혼에게 계속 공격을 퍼붓고 토토는 자신의 저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때라고 결정한다. 붓기 우디는 단순히 사람들의 위치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가능하게 한다. 저주의 기운이 깃든 어떤 곳이든 그래서 그는 유지를 특별한 등급 저주도구인 장난꾸러기 구름과 바꿉니다. 메구미는 그에게 숨긴 곳이 어디인지 하나미 얼굴의 가지가 그의 약점임을 알려줬고 후퇴하기 전에 말했어요. 토토는 저주도구로 하나미의 얼굴을 가격하지만 아직 그를 제압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를 제압하려면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미는 땅을 만지고 갑자기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시듭니다. 그는 자신의 왼팔이 식물의 생명을 흡수해 저주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 에너지를 꽃봉오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토토가 공격에서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도메인 확장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확장한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캠퍼스를 둘러싼 장막이 거치고 고조가 공중에 떠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상황을 분석하며 우선순위를 정한다. 유지와 눈이 마주친 후 팀 이벤트 이후 그의 실력이 크게 향상된 것을 느끼고 그것이 토토의 영향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도움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그는 먼저 대머리들과의 싸움을 방해하고 즉시 미스터 X의 팔다리를 훼손해 그가 도망치지 못하게 막는다. 그들이 신문하기 전에 그는 하나미조차 시든 숲에 도달하기 전에 후퇴하려 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래서 저주는 기술 랩스, 블루와 저주 기술 역전, 레드를 결합해 공허 기술, 퍼플을 만들어 파괴적인 저주 에너지를 숲 전체에 쏟아부으며 하나미를 거의 전멸시킨다. 하나미는 뿌리를 몸 주위로 키워 도망치려 한다. 이 기술은 오직 파멸의 흔적만 남기며 하나미가 제거되었는지 도망쳤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모든 악당이 사라지자 고조는 활짝 웃으며 축하하지만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그동안 마히토는 다른 곳에서 살인을 벌이고 있었고 이제 나타난다. 스쿠나의 다른 손가락과 함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화면에서 확인하세요.